자, 보시면요. OSI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프로토콜을 호환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을 좀 기억하고 OSI 읽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기술이 직접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디 보시냐면요. 지금 받으신 이 프린트에서 뒤로 좀 와보세요. 다음 장 넘기면 17호 그 지문이 17호 수업편이 있을 텐데 이걸 이 문제까지 넘어서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건 올해 수트 주제 통합에 실려 있는 지문인데 이 가지문에 맥스웰 방정식이 실려 있어요. 다만 맥스웰 방정식 자체를 이 지문에서 다루는 건 불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국어인데 그것까지 이해하는 건 좀 힘들고요. 그 이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 이 정도가 우리가 읽어야 될 지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특 먼저 보고 볼게요. 수특 먼저 보고 2008 MDT 보러 가겠습니다. 그거 너무 심지어 문제 오류도 하나 있어갖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주제통합 9편이 학교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간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확률이 높은데요. 이거 첫 줄만 내가 좀 볼게요. 진짜 딱 두 줄만 볼게요. 첫 문단. 18세기 수립된 뉴턴 과학은 뉴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인 만유인력. 이거 보고 뭐야 이거 그거잖아 생각했으면 진짜 기출에 뇌가 절여지신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정답률 19%짜리 그 양파 껍질 그 질점 만유인력 계산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2018년 수능 B형 31번 문제. 나 같은 사람이나 이런 거 기억 못 하는데 아니 이거 어려운 거 그 유일하게 정답률 10% 나왔던 미친 그거 그 평가원적이 사퇴했던 그 문제 거기에 깔려있던 이론이거든요. 그게 자 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만유인력처럼 그런 만유인력처럼 전기력 자기력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힘으로 상정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입증되었대요. 이건 입증된 거야. 그렇구나. 전기력, 자기력이라는 것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설정했고요. 자, 조금만 더 읽을게. 두 줄 읽는다 해놓고 세 줄 넘어가네. 기본적으로 만유인력이 질량을 갖는 두 입자 사이 매개물 없이도 힘을 전달하는 원격 작용 개념 위에서 수립된 것이었기에 이거 뭔지 이것도 좀 떠오르세요? 질점이라는 개념 기억나세요? 혹시 질점? 그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질량만 존재한다고 하는 가상의 존재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옛날에 2018년 수능 봤을 때. 그래서 그 질량 갖는 두 입자 부피는 없고 그냥 질량만 이론상 존재하는 그 두 개 사이에 매개물 없이 전달되는 원격작용 거기서 수립되었대요. 그래서 전기력 자기력도 매개물 없이 전달되는 힘으로 상정했대요. 19세기 전반의 전자기학에서의 원격작용서는 유럽 대륙 과학자들에 의해 수학적으로 의론적으로 정교화되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조금 길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좀 까다로워요. 왜 이 개념이 나왔는지를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물론 과학 지식이 풍부하신 분은 이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걸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단씩 끊어서 가볼게. 이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 문단. 자, 패러데이가 주장한 전자기학은 기존의 뉴턴의 사상에서 나온 전자기학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매개 없이가 딱 보이면 잘 봤어요. 아까 원격작용 1문단에서 봤던 뉴턴 과학에서 유발한 만유인력에서 출발한 그 전자기력에 대한 설명은
매개물 없이도 힘을 전달하는 원격 적용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패러데이가 찾은 거는요, 원격 작용설과 대조되는 연속체설로 자신 실험 결과를 설명했대요. 그래서 매개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절연 매질 연속체에 의해 전달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매질이 있다고 보는 거야. 절연 매질. 절연 매질. 절연이 뭔지 아시죠?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아우 헷갈려. 그 도체. 아니 중등과학인데 다 까먹었네 나도. 야, 반도체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 거 맞죠? 도체가 흐르는 거죠. 아유, 중학교 나오셨네. 이과놈들. 그래서 절연 매질에 의해서 전달된대요. 그래서 힘이 전달된 연속체를 힘이 흐르는 연속체, 거기 이제 전달 매질 연속체의 매개물, 그게 장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장에서 흐르는 그 선을 역선이라고 하겠대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힘이 전자기가 전달되는구나라고 봤대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옛날 1800년대입니다. 산문단도 한번 볼래요? 산문단? 모르는 어휘 혹시 있나요? 산문단에서? 평광면? 몰라요. 이걸 내가 알 수도 없어요. 평광면은 몰라요. 평광면은 용어인 것 같고요. 다만 빛의 편광면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하자. 그럼 이 지문에서는 빛의 편광면 회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력에 의해서 회전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빛의 편광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가려면 이제 우리는 나무 위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반자성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반자성을 발견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니까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발되는 것이라고 한 거래요. 반자성을 보니까 반대로 힘이 작용한대요. 근데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고 자기가 정의했대요. 내가 지금 대충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3분단 끝까지 읽었으면 알겠죠. 왜 환영받지 못해요? 나 이거 물어본 건데. 왜 환영받지 못한대? 모르는 어휘 뭐예요? 물어보면 나 이거 말할 줄 알았는데. 정성적이어서라는 말 찾으셨어요? 야, 이걸 별사탕도 없이 그냥 줘버리네. 너무 빡센 어휘야. 정성적? 너무 정성을 들여서? 아니, 뭐겠어요? 직관적이어서랑 똑같은 말입니다. 정성적이다는 직관적이다예요. 아니, 수특에다가 뭐 이런 걸 그냥 때리냐. 너무 어려운 어휘예요. 그래서 너무 직관적이어서, 그러니까 그거야. 반자성이네요. 이거 전자기장에 물질 넣으니까 이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아마도 이 교란 안 되게 하려고 딱 정반대로 딱 하는 것 같은데, 딱 밸런스 맞추려고. 그래서 근거는요? 아니, 딱 보니까 그렇잖아. 이게 너무 직관이신데 이거 수학적이지 않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이라는 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다음 문단 4문단 보시면 톰슨 얘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김에 하자. 톰슨까지 한번 봐봐요. 무슨 말을 찾으면 되냐면 정성적이지 않은 말을 찾으면 됩니다. 톰슨이 정성적이지 않은 거 빨리 찾아봐요. 됐지? 뭐 한 거야, 톰슨이? 수학적 개념으로 계속 수학적이란 말이 보이시죠? 정성적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해서 누구야? 패러데이를 반박한 게 아니야. 패러데이의 연속초설을 수학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식을 써준 거예요. 직관이 아니라 공식화해 준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이제 긴 문단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맥스웰 아저씨가 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 문단, 5번째 문단.
이거 물리한 사람이 너무 유리하잖아. 이씨, 전자기장 모양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씨, 이걸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을 하시는 게 좋고 내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다. 아이고 너무 무리한 사람이 너무 편하게 해놨어. 이게 전자기 지금 맥스웰이 말한 거는 그 절연체 표면의 음전화 양전화가 왜 분포한지에 대한 설명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전자기력과 전자기장의 그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일단 이 정도 보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전류를 흐를 때 전기력 때문에 이 전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극을 향해 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풀 때 보기에 있는 말하고 같이 보면 무슨 말인지 얼추 이해되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단은 이게 결국에 이 식이 전파 속도가 광속과 같다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데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문단은, 자, 요거 마지막 문단 같이 보자. 가지문의 마지막 문단.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의 수학화는 예상치 못한 대단한 결실을 얻게 된다. 상대성 이론이야. 맥스웰은 1860년대 전기와 자기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방정식 제시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점에서 맥스웰은 닷흰 회로가 만드는 자기 효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설명,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듯이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련 물질을 통과하는 전류, 즉 변이 전류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대요. 자, 언제? 우리는 때를 보면 돼요.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절연 물질을 통과하는 전류,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변이 전류라는 걸 새롭게 발견했대요. 그래서 전기, 자기현상 모두 다 포괄적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정식 결합했을 때 거기에서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방정식의 해는 이 파동의 전파 속도가 광속과 같다는 걸 함축했대요. 이 설명도 함축해놔 이 자식이. 이게 왜 같다는 걸 증명했는지는 당연히 여기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안에 있는 파동의 전파 속도라는 것은 빛의 속도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자고요. 이로써 전자기파가 예견되고 맥스웰의 방정식에 따라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라 결론 지었대요. 자, 이게 매질을 따라 이동하는 빛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빛의 전자기 이론, 빛도 사실상 전파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좀 이해됐으면 대단하신 분이고, 아리송하다면 정상이에요. 이거 문제 풀면서 좀 감을 잡아보시고 오늘 풀러야 될 문제 2800N로 오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걸 읽고 오면 좀 편해요. 그래도 없이 읽으면 진짜 할 게 못 되는데. 자, 앞으로 오시면 17호 수업편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용어가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좀 편하게 읽게끔 최대한 질점 드립도 쳐가면서 얘기했는데 읽어질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고 사실 이 내신 분들 뇌전환 문제라서 오류도 사실 하나 있어요. 오류는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1문단 보실래겠어요? 자, 12쪽이라고 써있네요. 12쪽이라고 17호 수업편 12쪽 1문단 먼저 읽어보세요. 아까랑 비슷해요. 원격 적용, 원격 작용, 원격 작용 얘기인 거 눈치챘으면 되는데, 빈 공간을 뛰어넘어 원격 작용,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입자론적이면서 동시에 역학적이래요. 그런가 봐요. 몇 가지 괜찮을까요? 이 문단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 라플라스 학파가 나올 텐데 뉴턴의 이론을 계속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다른 거를 상정하기 좀 힘들고요. 라플라스 합파는요. 그래서 기존의 뉴턴의 중력 이론을 계속 확장함으로써 질량 없는 입자 원격 작용에 의해 기술하려 노력했다. 사실 이 정도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원격 작용을 고수했다. 약간 매질이, 전달은 매질이 없다라는 입장이 고수되어 있고, 산문단에는 이 이론에 대한 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 나오겠어? 매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매질로 차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매질이 뭔지 찾으러 가면 됩니다. 산문단도 읽어보세요. 다 읽었으면 그 다음 문단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뭔가 익숙한 말들이 나온다면 맞습니다. 뭔가 쉽지 않습니까? 자, 문제를 보러 가면 근데 생각보다 조금 풀만은 하다고 하더라고. 두 문제 정도는. 자, 10번으로 먼저 와도 될까요? 읽으셨으면. 안 읽었으면 천천히 읽고 오세요. 뭐 급한 거 아니야. 10번에 선지 1번부터 볼까요? 뉴턴의 공간은 비어있으나 맥스웰의 공간은 매질로 채워져 있다. 괜찮죠? 끄덕끄덕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선지 4번 한번 보시겠어요? 맥스웰에 따르면 세계는 연속적인 장 속에서 운동하는 입자로 되어 있다. 아니요.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없는 전자기장이라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연속적인 장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게. 자, 이거 너무 어려운 거니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 11번은요. 기억 입장에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래요. 라플라스 합파입니다. 라플라스 합파. 매질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지. 라플라스 합파. 그러면 답 바로 보러 가면 돼요. 2번이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 공간 매질이 X. 답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 없음이에요, 결국에는. 12번은 이게 뭔 얘기하려는 거냐면 아까 수특을 읽고 오셨으면 이거 용수철 당기는 힘 누가 얘기한 건지 눈치챘나요? 이거 맥스웰이 한 얘기거든요. 전연체 이제 전류가 흐르게 했을 때 용수청이 당기는 걸 힘들이 놓아서 전하가 움직이는 전극의 흐름을 봐준 건데 그 실험이에요, 이게. 자, 일단 답은 이 보기의 내용을 보고 역학 맥스웰의 얘기구나. 그리고 맥스웰의 얘기가 아까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잠깐만. 변위. 잠깐만요. 변위전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2번에 보기 보시면 변위를 일으키고 맥스웰이 맞고 잠깐만. 헷갈려. 같은 힘을 받아도 상수에 따라 용수철 늘어진 값이 달라진다. 전세수에 따라 추정의 변위 크기가 달라진다. 변위가 달라진다. 이거 내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만 처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갖고
아까 수특에서 읽었던 거 갖고 오면 안 되냐? 그럼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역학 전자기학을 역학적으로 수학화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용수철 드립을 친 게 거기를 끌고 와야 수특을 보고 하면 더 편한데 본문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답 이거 2번이거든요. 역학적 모욕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절연체, 이 작용하는 거를 이 매질에 있는 것들이 역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맥스웰의 용수철 방식인데 이 지문 말고 수특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야 오히려 답이 더 잘 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하드코어했으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뒤에 있는 헤르츠 연구에 적용되는 맥스웰 방정식을 같이 보고 보기를 보셔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MDT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학 넘어가도 될까요? 본 교재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고전 산문 3편 풀어볼 건데 2020년에 나왔던 거, 2017년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3년, 5년 만에 한 번씩 더 나온 고전 소설들이에요. 조신의 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방전이 있었네요. 우리 조신의 꿈부터 설명드릴게요. 고전 소설에서 이 얘기 할게. 우리 고전 산문 시작 먼저 했으니까 저번 주에 하나 풀고 말았었죠. 고전 산문 문제는 고전 산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고난도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물의 정보, 공간 정보, 갈등 정보, 이거는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고전 소설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무조건 나오는 거는 이거요. 공간 정보가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 고전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나옵니다.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다르냐? 비현실적 공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순환적 구성이 나와요. 현대 소설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나왔다가 유치해서 못 읽어요. 하지만 고전 소설은 읽어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천상계에서 지상계 갔다가 다시 천상계, 이런 드립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현실에서 꿈이고 다시 현실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게 연결되는 작품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구운몽이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 무조건 어딜 출제하냐? 여기를 출제해요. 여기. 즉 천상에서 지상 간 부분, 그때의 배경과 시간, 아니면 현실에서 꿈으로 갔을 때 잠든 시간, 꿈의 세계로 들어간 시간, 꿈의 시간에서 나온 시간, 이 시간들을 물어보게끔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 특히 공간이 비현실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동하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읽는 게 유리합니다. 까먹어요. 길면 길수록. 그래서 뭐 용어로 이거를 뭐 인몽, 강몽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필요 없고요. 넘어가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고전 산문에서 잘 나오고요. 두 번째, 인물 정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현대소설에서 인물 소설 물어보죠. 뭐 물어보냐면 심리 묻는 문제가 정석인데 고전 소설의 심리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너무 뻔해요. 사람들의 캐릭터나 성격이 거의 정형화, 전형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전 인물의 정형성, 뭐 평면성, 캐릭터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심리 자체를 묻는 건 힘들고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대사 정보를 물어봐요. 대사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건 뭐랑 부딪히냐면 서술자가 전달해주는 정보랑 구분하는 문제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사건을 요약해줘. 서사를 서술자가 요약해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서술자가 많이 하는 일인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런 대사로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 길이가 길어요. 비정상적으로. 리얼하지는 않지만 많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작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유치해서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낼 게 없나 가끔 나오네. 갈래 특성이요. 내신에서 봤던 그거 맞습니다. 시조 소설이네요. 소설도 갈래가 달라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설화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도기 가전체. 그 다음에 소설. 큰 흐름, 우리나라 한국사 문학 서사 흐름은 크게 이렇게 돼요. 이 설화에는 뭐 신화도 있고요. 전설도 있고요. 민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설이라고는 안 해요. 왜? 왜 소설이 안 할까? 서사의 요소가 약해서. 서사가 뭔지는 설명드렸었어요. 인물, 사건, 배경 이 구성 요소들이 약하기 때문에 설화는 아직 소설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뚜렷하지 않거나 배경이 너무 허접하거나 갈등 관계가 너무 단조롭거나 짧거나 그러면 설화라고 하고요. 소설은 그것들을 다 적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시기는 보통 조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이전에 나온 서사는 다 소설이라 판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고려 때 쓴 건데요. 특이하죠. 가전체 올해 수특에 실렸으니까 좀 얘기하겠습니다. 고려 때 나온 서사 작품인데요. 이거는 인물도 있고요. 서사도 있고요. 그 사건도 있고요. 배경도 뚜렷해요. 아니 근데 왜 이거는 소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메시지가 너무 뻔해요. 일단 교훈을 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수필처럼 말이지. 교훈을 주려는 갈래적 특성이 담겨 있어서 현대에 판정하는 소설이랑은 거리가 좀 있다. 두 번째, 좀 정형화되게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인물화된 사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정석적인 우리 삶을 반영한 소설이라 보기에는 역시 거리가 있다 보기 때문에 가전체는 소설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가전체가 나오면 교훈이 뭔지 찾으면 되겠다. 메시지가 나한테 주려는 게 뭔지 찾으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 의인화됐는지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가전체를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공방전 좀 까다로운 소설인데 두 번째로 실어놨고요. 첫 번째 거는 조신의 꿈이라고 무난한 공간정보 체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세 문제밖에 안 되고 어제 돌려보니까 5분 드리니까 대충 풀더라고요.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 세 문제인데 소설이 길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아까 말한 공간 정보 이동 신경 써서 읽으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것만. 자, 5분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재드릴게요. 얼른 풀어보세요. 책 받아가야지. 그래, 읽어보세요. 네. 김동식 팀장님한테 맡기는 걸까? 어떤 걸요? 홍상수라고 네. 네. 예. 현금인데 어. 이따 저녁에 팀장님께 맡기는 걸까요? 저요? 평일에 제가 전해드리게요? 그거 쳐주세요. 이따가 저녁에 네네네네. 박나훈 씨 그 책이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거나 내신 범위가 나왔으면 꼭 제보해줘야 다다음 주부터 내신 과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집에 젤다의 전설 왔단 말이야. 빨리 하러 가야 돼. 여러분들은 반년 뒤에 하시고요. 아유, 반년 뒤에 어른이라니 이게 실감이 안 가는구만.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너무 짧았나 시간이? 무난하게 첫 번째 문제는 인물 대사 정보였고요. 두 번째는 보기 적용 문제인데 갈래 특성이랑 좀 관련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간 이동 문제죠. 야, 노리고 쓴 거 아니야. 그냥 요즘에 이게 많이 나와. 노리고 쓴 건 아니야. 골고루 하나씩 나왔네요. 가봅시다. 11번 인물 정보 문제, 인물 대사 정보 문제인데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지금 오면서 봤는데 몇 분 틀리셨거든요. 자, 각각 뭐가 틀렸는지 봐봐요. 11번의 선지 1번은요. 불행이 자식들한테 미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없는 얘기예요. 인물 대사에. 선지 2번 훗날 재회를 약속하는 게 없습니다. 2번은 그래서 X고요. 선지 4번 자책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선지 5번 운명을 따르자고 하고 있지 운명을 따르는 것보다 인간 도리가 우선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 틀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2번은요. 이거 갈래 특성 문제인 척 하는데 사실 그냥 내용 문제거든요. 답 5번이고요. 봐봐. 조신이 창건한 절에 모신 돌미륵이 꿈에서 죽은 아이를 묻었던 것을 발견한 돌미륵과 같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누가 주장하더라고. 어째 웃기고 있네. 여기 보세요. 17쪽 한번 와보시겠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 말이 아무리 경우의 수를 따져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파봤더니만 그 돌미륵이 나왔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여기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한 직책 사임 개인재산터로 정토사를 지었어요. 됐죠?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맡겼고요. 그 다음에 절을 세웁니다. 절에 있는 돌미륵이 저기 파스때 나온 돌미륵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답 5번 나옵니다. 시간 순서 문제네요. 굳이 하자면. 13번은 답 4번이요. 언제 깨달아? 여기서는 이걸 써야겠네요.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봐야 되는데 A로 묶여있는 부분이 아내의 대사였고요. 아내 대사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나누어 떠나려고 하죠. 떠나죠. 이별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깼어요. 아까 아내 대화 중에 꿈에서 깼다는 말은 이 나온 부분 위치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말을 듣고 꿈을 깼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은 공방전이라는 이제 오래 실린 그겁니다.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가전체가. 다만 요즘에 계속 고전소설 문제 유형들을 또 새로운 걸 내려고 고민 하시는데 결국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 보면 이게 내신 문제로 또 오거든요. 작년에 그 현상이 있었어요. 무슨 작품인지는 까먹었는데 감옥에 있는 신하가 임금한테 쓴 소설 가사였어요. 가사. 뭔가 느낌이
여러분들 송미인곡, 사미인곡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화자가 여성을 화자 가상으로 내세워서 누군가 사랑한 남자를 그리워하는 시로 바꿔서 줬잖아요. 근데 그 작품도 그런 시였어요. 여성인 화자가 그리워하는 님, 자기를 내친, 자기를 매몰차게 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시로 바꿔서 이제 썼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나왔냐? 작년 6평 때. 보기를 깔아줘요. 보기를 준 다음에 보기에서 이거 사실 작가 감옥에 있는 신하거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어들 뭘로 해석하는 게 맞게라고 해서 그러니까 님을 임금으로 비녀를 님에게 하사받은 녹봉으로 막 이런 식으로 현실에 맞춰서 번역하는 거를 문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지 사실상. 그래서 돌고 돌아서 올해 수특에 또 가전책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올 확률 솔직히 좀 희박해요. 이유는 직접 보면 알거든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너무 격차가 커요. 요즘 문학은 미리 이 작품을 준비해 오면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메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논리 문학을 정육할 수 있냐 없냐 거기서 갈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방전은 괜찮아요. 나와도. 그래서 공방전은 해야 돼요. 근데 공방전이 아닌 작품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접할 리가 없으니까 사실 공평한 게임이 안 돼요. 안 낼 거라 믿고 다만 공방전 준비하는데 왜 안 나오냐? 자, 딱 2문단만 같이 볼게요. 21쪽 오셨나요? 21쪽 교재 1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공방. 이 전의 주인공입니다.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참고로 자는 이름 자자인데요. 그럼 본명이 바로 자예요 하면 본명하고 달라요. 조선시대 때 아무래도 우리가 고전산문 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이름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호, 본명, 그리고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위치도 대충 이렇게 써요. 호는 별명, 스스로 붙이는 별명이에요. 자는 약관, 어른이 되면 이제 관리를 치르잖아요. 머리를 상투를 틀고 그때 이름을 하나 더 받는데 그걸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본명하고 본명은 언제 부여받아요? 태어나자마자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명은 서류상으로만 써요. 서류상으로.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글로 이제 자기 이름 남길 때만 이걸 쓰지, 다른 사람이랑 소통할 때는 안 써요. 왜? 집안 어른이 져준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부르면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호를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요. 나를 이렇게 불러요. 부담 없게. 내 이름 어차피 못 부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아니면 좀 친밀한 사이라면, 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이가 먹고, 이거는 이제 집안 어른이 고심 끝에 결정한 거랑 좀 달라서 이 정도는 불러도 된다. 요거 빼고는 이 본명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편하게 부르기 위한 나온 말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는 관지래요. 공방전을 만약에 학교에서 하신 분이라면, 내신 때 1, 2학년 때 하신 분이라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관지는 줄이에요, 줄. 근데 무슨 줄이냐면 그냥 일단 줄. 계속 읽어볼게요.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들어. 자, 공방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자고요. 이름이 줄이고요. 그 위에 선조는요, 수양산에 살았대요. 굴 속에서 살았대요. 굴 속에서, 조상들은 굴 속에서 살았고. 처음 황제 시절에 처음 황제, 시황제인데, 보통 진시황을 의미합니다. 시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성질이 굳세요. 성질이 굳세. 좀만 더 잘 적응하지 못했다. 임금이 쇠붙이를 맡은 사람을 불러서 보여주니, 얘를 보는데, 쇠붙이를 보는 사람을, 자, 됐을까요? 이거 뭐죠? 공방. 돈입니다, 돈. 아까 말했죠. 사물을 의노한다고. 돈을, 이거 줄 먹였어요. 여기에 이게 엽전 깨워놓잖아. 이거 엽전. 그거예요. 그 줄이에요, 관지가. 아마 써있을걸. 선조가 굴 속에 있다? 아직 돈이 되기 전에 금속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질이 굳세요? 딱딱하죠? 쇠붙이 보는 사람을 불러서 보여준대요. 예, 이거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마치 사람처럼 해서 쓴 시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가전체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수께끼랑 같아집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나온 용어들이 아까 기억나세요? 공방전 아니 갈래 특성 중에 가전체 뭐 집중해야 된다고? 교훈이 뭔지.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데가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자 그래서 소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뭔지를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세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풀어보세요. 풀어. 세 개. 똑같이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피곤해.
왜? 아,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었나? 같이 봅시다. 세 문제밖에 안 됐구나. 자, 문제가 좀 엄청 쉽네. 14. 그래, 나온다면 이렇게 쉽게 내야지. 이건 20년 수특인가 그럴 거예요.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귈 때, 아니, 이거 너무 대놓고 써 있어갖고,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막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충분히 답 3번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나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조금 있다고 하면 뭐, 선지 1번 같은 거? 처세. 이 처는요, 처가 대처하다 할 때 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처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 처세. 거기에 능하다, 능숙하기 잘한다. 그래서 권력자와 영합했다. 보시다시피 무슨 오나라 왕 뭐 이런 얘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불을 축적하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나머지 선지도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15번은요. 이것도 뭔가 그럴싸한 문제처럼 써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답 3번입니다. 어린 시절 얘기 없습니다. 선지 2번 같은 것만 좀 볼게요. 선지 2번. 공방을 소개한 후 조상을 살피는 도입. 이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공방의 한 일을 드러내는 사적 및 공박 축출을 보여주는 전개. 예, 그리고 사신의 평가. 참고로 이 사신이 글쓴이의 말을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뭐라고 평하는지 보시면 좋은 얘기 안 하죠. 예, 그래서 이 글의 교훈이 그럼 결국에 뭡니까? 돈을 경계해라. 예, 그리고 그리고 이 글 쓴 사람은 산농공상의 사상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선비가 위고, 그 다음이 농업이고, 그 다음이 공업이고, 그 다음이 상업이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적 그 당 이 쓴 사람의 시선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16번은 뭐야 이것이 비문학인 줄 알았네. 16번의 답은 4번인데 나머지가 왜 아닌지 쓱 말씀드릴게. 선지 1번은 더 높은 권력 사람에게 붙은 적이 없습니다. A 상부님께서는. A 상무 보는 거야. 자, 2번은요. 저 월급 착복이 틀렸어요. 월급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상납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예, 월급을 착복했다는 거는 줄 돈을 주지 않고 막아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 3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선지 5번 기업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조금 이상한 문제, 좀 유치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는 2015년 수능입니다. 아까 질적 얘기하고 만유인력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시험에 같이 깔려있던 문학 문제예요. 약간 정답률이 이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들을 좀 동원해보자고요. 인물의 대사에 나와 있는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가? 공간 이동, 순환적 구성을 볼 수 있고 그 변경된 부분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까먹지 않았는가? 그리고 뭐 이거는 갈래 특성은 상관없습니다. 무난한 소설이라서.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 문제네요. 아유 짧다 짧아. 오늘 금방 끝나겠는데요. 요거는 내가 아까 너무 많이 줬다. 이것도 시간 딱 5분 30초 줄 테니까 다 맞춰봐요. 한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참 관계 문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계. 뭐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온 문제는 없지만 오늘 준비한 거에서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많을 거예요. 이선과 숙향 그리고 김전, 장씨 꽤 복잡하게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상서라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 인물인 상서라는 얘도 있고요. 얘들이 지금 무슨 관계인지를 좀 봤어야 되는데 뭐 여기는 근데 되게 이제 많이 오픈된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 문제는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보고요.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같이 봅시다. 볼 파트가 많았어요. 정보가 이제 가득해요. 훨씬 더 아까부터 밀도 있는 지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지문 문제 자체가 인물 대사에서 많은 정보들이 와갑니다. 아까 대사 정보 확인하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 무슨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또 대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술자가 전달하는 거랑 또 다르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는 후토 부인이다. 저번에 접대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파랑새 보낸 게 이 후토 부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뭔가 먹어요. 이슬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거늘 받아 먹으니 이제 기억을 났다. 천상계의 기억을 회복한 거죠. 다만 천상계로 넘어온 거는 파랑새를 따라가고서부터니까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시간 순서에 따른 공간이동 이런 것들도 봤어야 됐고요. 자, 1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어요. 페이지 넘어갈 필요도 없네요. 바로 28쪽 왼쪽 보시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숙부인의 대사 보겠습니다.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드렸음에 성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꾸는 엽신여기니 여기서부터 내 황성에 들어가서 상서에게 일러서 말해서 듣지 않으면 황후께 아래서 황제께 알게 하겠다. 자, 선지 3번이 왜 답인지 아시겠나요?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한다가 아니라 상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황후에게 말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예, 답 3번이었고요. 1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외양묘사는 맞는데요. 그 인물, 그러니까 지금 칼을 쓰고 있는 숙향이죠. 숙향의 심리는 여기 전혀 안 드러나 있습니다. 미음 파트에서는. 그래서 5번이 나오는데 나머지 선지 잠깐만 봐봐요. 선지 1번. 기억에서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했대요. 여러분들 기억에 공간을 알겠어. 산 있고 물 있으니까. 시간도 있나요? 잠자려는 새들. 이게 시간이에요. 이것도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잠자려는 사람들, 이제 집에서 나와 일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다 시간적 배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라는 거 수능에서 가이드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도 시간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선지 2번은 그 공간이동 문제네요. 뭐 무난히 맞출 수 있겠죠. 선지 4번 리을을 통해 이전 사건 요약 제시. 맞아요. 서술자가 원래 하거든요. 보통 소설은. 근데 현대 소설은 그렇게 하는데 고전 소설은 이렇게 대사에서 요약 제시가 가능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네. 앞에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상서가 숙향을 죽이려 했다가 원님이 그 명을 들었다가 무슨 이제 못 데려갔고 지금 아직 못 죽인 상황을 대사 하나로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요약 제시 괜찮습니다. 19번 답 2번이에요.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귀한 존재라고 되어 있었어요. 19번의 답 2번 무난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다음 주도 새 지문을 준비했어요. 다음 주는 사회계약설 세트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 과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져갈 거 많네요. 이투스 안 보신 분 가져가시고 저번 주 낸책 가져가시고 이감 신청하신 분 가져가시고